저희가 결혼을 할 때 장모님은 저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로는 교수인 제가 집안일에 소홀할 테니 아내의 살림을 도와주시겠다는 핑계셨지만 시집간 딸을 보내기 싫어서 그러시는 속을 저희도 모르지 않았어요. 결혼으로 어머니를 벗어나고 싶어 하던 아내는 합가는 절대로 안 된다며 장모님을 설득했고 덕분에 겨우 저희들만의 신혼을 보낼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도 장모님은 저와 아내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아내에게도 물론이고 이제는 사위가 된 저까지 자신 마음대로 하셔야 속이 편하신 분이셨죠. 합가를 겨우 말려 최대한 처가에서 멀리 떨어진 신혼집을 얻었는데도 장모님은 너무 자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야 그 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니 두 사람 사이의 일은 잘 몰랐지만 결혼한 후로도 어머님을 봐야만 했던 아내에게는 그 시간들이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장모님 덕분에 교수 이름 달고 사는 주제, 제가 감히 장모님께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런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셨지만 저희 부부는 장모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저희들을 구속하고 간섭하시는 장모님 앞에서 저희의 관계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는 엄마 덕에 결혼 잘한 줄 알아. 여자는 시댁을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건데 너는 눈치 볼 시대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게 아니면 괜히 나처럼 거지 같은 시댁 만나서 이혼하고 고생할지도 모르는 건데 너는 그럴 걱정 없어서 좋겠다. 역시 나는 우리 김서방이 부모 없는 고아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 자네 부모한테 못하는 만큼 우리 인선이한테 잘해줘야 해. 알지? 그럼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매번 일깨워 주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제가 고아라는 얘기를 꺼내실 때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제가 아내보다 장모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니까요. 그건 제가 아내에게 죄책감과 자괴감을 가지게 했고 저 스스로가 못났던 저는 아내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믿고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지 아내 역시 그런 저를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었겠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으니 남보다 가까웠던 것은 맞지만 어쩌면 저희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부터 학교 생활까지 전부 장모님에 의해 그려졌던 아내라 이렇다 할 사생활이 별로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친구나 지인도 별로 없었고 저한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게 했던 적도 없었죠. 그때야 그게 이상한 줄 몰랐고 저도 아내에 대해 천천히 알아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신혼 2년 차의 부부였기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충분히 몰랐던 신혼 2년 차. 아내는 결혼을 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장모님의 그늘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더 피가 말라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내가 편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나도 아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 탓인데. 그래도 결혼 전보다는 나아.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라고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꽤 있잖아. 장모님이 저희 부부 일에 크게 참견을 하는 건 맞으셨지만 사실 결혼 전을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모님 취향대로 꾸며진 신혼집을 보며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인테리어 취향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도 하다는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양말 한 짝을 사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건데 아내는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아내는 끝내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런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술 한 방울 마셔본 적 없던 사람이 저를 만나고 배운 술에 점점 의존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와인 한두 잔 하던 아내가 조금씩 술을 마시더니 제가 없는 동안 낮술까지 하며 주량이 늘어가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점점 알코올에 의존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몰래 숨겨져 쌓인 술병을 보고서야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저는 그런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진작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랬지만 그 전까지는 아내도 상담을 원하진 않았거든요. 결국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상담 치료까지 받게 했지만 아내는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술을 멀리하겠다는 다짐을 한 걸 보며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잠시 쉬고 싶다며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여행 좀 다녀오고 싶어. 여행? 아니, 당신 혼자 여행 간 적 없잖아.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은 바쁘잖아. 나 혼자 여행 가본 적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당신 걱정할 테니까 길게는 아니고 1박 2일 정도. 아, 혹시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테니까 당신이랑 같이 간다고 말 좀 맞춰줄래? 혼자 여행을 가겠다는 아내가 걱정되긴 했지만 혼자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아내가 안쓰러웠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아내의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미리 당부했던 것처럼 장모님께는 저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말이죠. 혹시 의심을 하실까 싶어서 아예 제 세미나 때문에 출장을 함께 떠나는 것처럼 말까지 맞춰뒀습니다. 아무리 간섭이 심하신 장모님이라도 교수 사위의 일정까지 의심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며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늘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겨울바다를 보러 말이죠. 해외여행도 아니고 차로 몇 시간 거리의 국내 여행이라 저도 그리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듯 자주 연락을 하면 괜히 아내가 불편해할까 싶어서 일부러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장모님의 등살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을 저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예상대로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건지 여행지에 도착했다는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걱정이 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기다려보고 싶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울리는 전화벨을 반갑게 받았던 저는 아내가 아닌 낯선 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그 오인선 씨 가족 되십니까? 예, 제 아내인데요. 근데 경찰서에서 왜... 저 여기서 오인선 씨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내분께서 바다에 실족하시는 걸 보고 누가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 수색을 해봤지만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우선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그 전화에 저는 당장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할 때까지도 아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벼랑 끝에서 몸을 내던진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로 수색을 계속했지만 벼랑 끝에 나란히 놓여진 신발과 유서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수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찾았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이 여름도 아니고 한겨울이라 생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 유서까지 써놓은 걸 보면 자살도 확실해 보이고요. 유서까지 쓰고 뛰어내린 사람이 살아 돌아올 일은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듯 말하는 경찰의 말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차마 아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내의 생존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장모님께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도 않으시더니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는
저를 원망하시더군요. 네 놈이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 딸이랑 같이 여행 간다 그러더니 네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은 거야. 내 딸 살렸네.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의 죽음이 모두 제 책임인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사람을 도왔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무능력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장모님과 저는 그 사람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체도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살아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서라도 편해지고 싶다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아내가 겨울바다에 몸을 던져 살아 돌아온다는 게 더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저나 장모님이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 정신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않고 정리도 하지 않고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죽고 일주일 뒤 장모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슬픔에 잠겨 학교도 나가지 않고 폐인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은인이자 이제는 제 유일한 가족이 되신 장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발을 들이자 장모님이 저를 그 집 다락에 보내시더군요. 거기 인선이가 쓰던 물건이 있는데 자네가 좀 가져다 주면 좋겠네.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따랐던 저는 다락으로 들어가자마자 잠기는 문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문 밖에 자물쇠가 있었는지 이상하기는 했었죠. 장모님? 여기 문이 잠겼나 본데요. 장모님! 설마 하는 마음에 장모님을 부른 저는 장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거기서 지내다 죽게 될 거야. 오늘 날이 춥다니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죽다뇨? 너는 내 딸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무 대가도 없이 너를 여태 도왔을 거라 생각해? 그런데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야. 네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지. 안 그래? 어차피 내 딸이 죽은 마당에 네가 살아서 뭐 하겠어?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저를 죽일 생각이세요? 당연하지. 내 딸이 죽었는데 내가 뭔 짓을 못해? 한파가 몰려온다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저를 난방도 안 되는 다락방으로 올려보낸 장모님은 정말 저를 죽이실 작정이신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라며 제가 추운 겨울 방에서 얼어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소리도 질러보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밖으로 걸어 잠긴 다락을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밖이나 다름없이 차가운 냉고를 버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6시간 정도를 어찌 버텼는데 밤이 들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견뎌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아내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밖에서 걸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장모님이 아닌 아내의 모습에 저는 제가 정말 죽었거나 정신을 잃고 헛것을 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끌어안는 그 품에서 제가 기억하는 제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이거 꿈 아니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속였어. 나 살아있었어. 다행히도 아내는 살아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자살극을 꾸몄던 것이었죠. 미리 목격자까지 준비해 두고서 바다로 투신을 했던 아내는 경찰이 자신을 찾는 모습을 멀리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늘 도망치고 싶어 했던 마음을 알기에 이해는 되면서도 아내가 저까지 속였다는 건 꽤 상처가 됐죠. 그래도 우선은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했으니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저체온증에서 겨우 살아나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온 거야? 내가 거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고? 사실 당신이 내 장례만 치르면 그때라도 당신한테는 말하려고 그랬어. 엄마만 내가 죽은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그 와중에 엄마가 이상하길래 내가 계속 조심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당신이 엄마 집을 찾아간 걸 봤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게 이상하더라고. 내가 평소 엄마 성격을 모르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아무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들어갔더니 당신이 다락에 갇혀 있는 거지. 그걸 보고 엄마가 자는 사이에 몰래 열어준 거야. 장모님을 누구보다 잘 알던 아내는 혹시나 제가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을 했고, 제 걱정에 자살극을 꾸몄던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저를 구해냈던 겁니다. 장모님이 잠든 사이 빠져나와 다행이었지만 장모님이 곧 사실을 알게 되시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도 제가 집을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렸고, 덕분에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장모님은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보다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내를 타박하셨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참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감히 나를 두고 죽으려고 그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는 여전히 엄마 잘못이 뭔지 모르는구나. 나 엄마 때문에 죽으려고 한 거야. 엄마가 내 인생 휘두르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결혼까지 한 딸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 위한답시고 남편까지 정해놓고 사위까지 휘둘려대는 꼴이 너무 끔찍했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죽고 싶었어.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게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난 매일 죽고 싶었어. 그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런 아내를 왜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을지 후회가 들더군요. 저라도 아내를 위해 장모님을 말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작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전부 딸을 위한 것이었다며 결국 끝까지 남탓만 하시며 대화를 끝내셨죠. 장모님은 살아 돌아온 딸이 다시 착한 딸이 될 줄 아셨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인형 같은 딸 노릇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제는 정말로 제가 도와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도망치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 그렇게 힘든 거 내가 신경 썼어야 하는데 나도 내 코가 석자라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놈의 교수 타이틀이 뭐라고 그걸 못 버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 당신 한번 잃고 보니 알겠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다 버리고 멀리 도망가자. 도망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당신이 나랑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나 아무것도 안 바랄게. 그냥 내가 당신 도우면서 살 수 있게만 해줘.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나도 당신 좋아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끼리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장모님을 피해 모든 것을 정리한 채 지금 이곳으로 떠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며 자리를 잡게 됐죠. 처음에는 교수직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심정으로 떠나왔지만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저는 이곳에서 여전히 교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저희는 서로에게 더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며 비로소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예쁜 딸도 낳고 아내도 학위를 따고 더할 나위 없는 삶이었어요. 장모님이 저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내는 자신 역시 저 같은 고아라며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심정을 이해했던 저도 아내 앞에서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분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아내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 유산을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유산을 받기에는 복잡한 심정인 건지 그 돈을 전부 제가 지냈던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의 복잡한 애증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그런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신 이제는 그리움만 남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아내가 미움을 버리고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저희 부부의 가정사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오직 그거 하나뿐이네요.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장모님의 명복을 빌어드리며 저희의 아이에게 보다 나은 부모가 되기를